만약에 우리 그 옛날에 피겨 스케이팅 하던 김연아 선수 기억하시죠? 김연아 선수가 다시 한번 선수 활동을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질문이 황당할 텐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몸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만 연습을 많이 한다면 회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참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한참 때 공부할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똑같은 질문을 살짝 바꿔서 우리가 지금 수능을 공부한다면 어떨까요? 잘 안 되겠죠. 제가 요즘에 나이가 좀 들었는데 어머님들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나요? 요즘에 뭐가 잘 안 읽힌다, 글을 보면 잘 안 읽어진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예, 다행히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안 읽힙니다. 근데 내가 왜 잘 안 읽히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의 문해력이라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안 읽었으니까 많이 안 읽히는 겁니다. 어른들이 내가 글이 잘 안 읽힌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아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안 읽죠.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는 어른들이 잘 안 읽히는 이유는 잘 안 읽어서 그렇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뇌가 적응을 이미 이제 떠난 것이다. 약간 떠났다. 그 이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안 읽히느냐. 우리의 뇌는 어떤 문자를 읽도록 진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동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35,000년 전 구석기 시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글자라는 것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글자가 존재했다면 글자를 남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문자라는 걸 개발하고 발명하고 사용하고 이렇게 된 지가 5,000년밖에 안 됐는데 진화의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읽도록 적합하게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고 쓰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뇌는 어디에 진화했느냐? 듣고 말하는 데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읽는 것은 맞는 겁니다. 글을 잘 못 읽고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하는 그런 공부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는 애들이 제가 어떤 단어를 읽어 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로 모르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낭떠러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은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 선생님 낭떠러지가 뭐예요? 하고 질문이 들어왔던 단어고요. 한아름, 불쏘시개, 층계참, 누락하다, 차디차다, 몽상가. 지식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인 내지 지식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라통이 치밀다, 멍석을 깔다, 교만하다, 겸허하다, 두루뭉술하다, 후텁지근하다, 지지부진하다.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애들이 놀랍도록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모르는 걸까요, 아이들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단어들을 이해하려면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반드시 책 속에서 단어들을 접해봐야지만 그 단어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수능 국어시험 어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맥 속에다가 가다가 밑줄을 긋죠. 문맥 속에 맞는 뜻을 찾아내도록 하지 그 단어의 사전적 뜻을 찾아내게 하는 문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지 알겠죠? 우리의 훈련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책을 읽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 출제됐는데 혹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문항을 구경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도에 2점을 표시를 해놨고요. 사회 문제입니다. 지도에 2점을 표시해놓고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옳게 말한 거, 그르게 말한 거 이런 걸 찾는 건데요. 인문, 자연, 사회, 과학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문화적으로는 어떤 일이 선택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야 되고, 또 편서풍이 부는 지역으로서 무역에 유리했을 것이다. 자연과학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구과학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상당히 많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 과목이 교양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딱 되겠다. 우리 대학 때 교양 과목 들었죠. 그런 교양 과목의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면 융합형 과목이라고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2020년 초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나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냐? 소송이 붙었어요. 학생들이 취직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학생들이 캘리포니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넣었습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얘들은 왜 소송을 넣었냐면 이런 겁니다. 학교가 우리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취직시험에서 떨어졌다. 우리한테 보상을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지가 공부 안 한 걸 가지고 교육청을 탓한다. 판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반드시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적절히 교육받아야 하는 헌법적 권리를 충분히 지키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배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읽고 쓰기 문제였다고 합니다. 취직시험이, 취업시험이 읽고 쓰기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은 아니죠. 학생들이 취약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회사에서도 읽기 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눈에 좀 직장 상사의 눈에 잘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보내기 기술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목, 이메일을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도록 제목 한 줄에 딱 요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살아가면서 읽고 쓰기 기술이 생존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점점점 읽을 시간이 없는 이유이든 뭐든지 간에 잘 안 읽고 있다. 학생들도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읽고 쓰는 기술은 점점 우리의 생존 기술이 돼가고 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과정 자체가 읽고 쓰기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읽기를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얘기들을 제가 학원 교육하고 우리 학원 교육 방식하고 이렇게 맞물리게 하도록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 되네. 자, 됐습니다. 요거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지금 예비 중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학생들을 네 분류로 분류해 놓은 그래프를 먼저 보면서 잠깐 학생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Y축은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요소들입니다. 올라갈수록 공부에서 아이가 재미를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X축은 공부의 동기, 이유를 아는 거.
이거 요즘 용어로 유행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위에서 보는 거죠. 나 스스로를.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거 왜 중요한지 안다.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배운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나중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난 뭐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꿈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제일 잘하는 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이런 과정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 이런 애들입니다. 반대편에 제일 못하는 애들이 모여있겠죠. 얘네들은 사실은 공부보다는 좀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잠자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지금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들어졌으면 그럴 텐데 학교 갔다 오자마자 가방 벗고 자려고 하죠. 신진대사가 원활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잠을 자는데 그럼 밤에 9시에 깨죠. 자야 될 때 깹니다. 그때부터 잠을 안 자죠. 몇 시까지? 새벽 5시까지 잠을 안 자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학교 가면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심한 표현 쓰면 쳐졸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죠. 밤낮이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것도 그렇고 폰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애들이 하루에 2시간 폰 하는 걸 우습게 알죠.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2시간을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매일매일 빠짐없이 2시간씩 무언가를 한다면 아마 10년쯤 뒤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하루에 2시간 폰 게임하는 걸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체에 이건 통계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학생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여기에 몰려 있는 애들. 다시 말해 치유가 좀 필요한 애들. 많게는 70%까지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겠죠, 실제로. 예. 그럼 우리의 아이들은 여기나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다행히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A는 어떤 아이들이냐? 공부를 참 재미있어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학교 갔다 와서 조잘조잘 얘기 많이 하죠. 학교에서 이거 했고 뭐 했고 뭐 했어. 근데 판단 기준이 재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재미있었고 근데 그건 재미 하나도 없었어. 그건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데 얘들은 공부에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막 재미있었다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는 애들 있죠. 재밌었어 그러면 알면서 그래. 이렇게 능청드는 애들. 근데 야물딱지게 자기가 할 일은 다 알아서 하는 애들이죠. 자, 얘들이 나중에 어떻게 성장할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누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누가 현실적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을까요? A그룹, D그룹. 틀려도 됩니다. 누구일까요? D요. A, D가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A는 중학교 올라가면 재미에만 몰입할 경우에 중학교에 올라갈 경우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첫째, 중학교 진도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다 어려워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두 번째, 선생님들이 재미없어져요.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부터가 다르죠. 아이들 쓰다듬어주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끌어안아주고 첫째, 둘째, 셋째도 어쩜 그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프린트 던져주고 이번에 시험 이거 나온다. 알아서들 공부하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에만 몰입할 경우에는 당연히 재미를 지금까지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공부가 재밌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질문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애를 학교 갔다 오거나 학원 갔다 오면 재밌었어? 이렇게 묻죠. 저도 그렇게 자녀에게 그렇게 질문하다가 요즘에 급 바꾸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있어요. 야, 그거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저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배웠어? 맞아 아빠! 그거 배웠어. 그러니까 재미있었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재미를 떠올리지 않게 하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재미에만 몰입할 경우에 재미를 발견을 못하면 공부에서 처지게 되니까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나중에는 얘가 어떤 재미를 발견하게 됐냐면 재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내신 시험 보죠. 1등의 재미를 알게 돼요. 100점의 재미를 알게 됩니다. 1등 해보신 분들 여기 있을 텐데 1등 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딱 하게 되면 다른 자존심 싸움도 되고요. 다른 아이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 스스로가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는데 100점 받으면 또 그렇죠. 어떤 과목에서 100점 받게 되면 선생님들이 막 칭찬해주고 하니까 그 재미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재미를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또 다른 재미도 물론 있지만 이 뒷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요것만 가지고 한 3시간 떠들려고 하면 떠들 수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요거는 입시제도 변화 얘기인데 입시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변화는 내신이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고 2028학년도에 수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주제와 관련해서는 또 다음에 또 한번 자리를 마련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고요. 요거는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될 텐데 독서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4개의 능력이 하나로 합쳐져서 독해력이 완성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논리력이 꼭 필요합니다. 논리가 뭐냐? 논리는 순서입니다. 제가 하나 순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논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이제 어머님들만 계시니까 아버님들이 사랑 고백을 하셨죠. 그럼 사랑 고백을 하실 때 첫 마디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게 논리입니다. 끝에 말은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사귀자, 덥어. 이런 게 이제 끝말이겠죠. 첫 말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첫 말은 넌 정말 예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아버님이 약간 논리가 좀 부족하시다. 근데 그 다음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넌 정말 예뻐. 너는 너의 모습은 어떻고 너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고 내가 예쁘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자, 논리라는 건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했을 때 그 다음 뭐가 와야 될까요? 넌 정말 예뻐 했는데 나도 좀 돼. 이게 좀 이상하죠? 넌 정말 예쁜데 나도 좀 잘났거든. 이건 논리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사귀자로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은 이렇습니다. 넌 정말 예뻐. 상대방을 띄워줬죠? 그 다음에 하지만 난 부족해. 라고 가야 됩니다. 이게 순서에 맞죠? 너는 예쁘고 나는 부족하다. 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될까요? 자, 근데 넌 예쁜데 나는 부족하다. 그럼 거기서 고백을 하지 않아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난 부족하니까 안 되겠어. 오늘 여기까지 만나.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난 정말 부족해. 자, 그 다음에는 하지만 또 한 단계 더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할게. 로 가야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귀자로 갈 수 있습니다. 요게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논리력. 글을 읽을 때는 제가 왜 논리력을 강조하냐면 짧은 글을 읽어서는 논리력이 확대되지가 않습니다. 잘. 왜냐면 글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글의 호흡이 좀 긴 호흡의 글을 읽어봐야 돼요.
요 논리가 나왔다가 다시 뒤집어졌다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사례들이 나왔다가 반대의 사례들이 나왔다가 하는 글의 호흡들을 봐야 돼요, 애들이. 그래 독해력이 좋아지는 거지, 문제집, 짧은 문제집만 읽는다고 해서 독해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휘력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력이라는 것을 단어 자체를 많이 알고 있는 걸로 어휘력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해도 맥락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머리에서 얘네들이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독해력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해력은 기억력입니다. 수능 문제를 푼다는 것은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걸까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선택지를 읽어가면서 지문에서 찾아서 푸는 거예요. 이 과정이 돼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국어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문에서 반드시 찾아서 풀어야 돼요. 5개의 선택지 중에 오답이면 오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정답이면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집을 공부할 때는 몇 문단 몇째 줄에 근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줘야 돼요. 보통 애들 문제집 풀 때 어떻게 풀지요? OX로 푸는 거 알고 계시죠? 애들 다 그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 습관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선택지 5개가 있는데 쭉 읽어가다가 이거 하니까 이거 X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X 하니까 이거 O 이거 이제 보지도 않습니다. X 하고 답 찾기 하고 넘어가죠. 요게 습관이 언제까지 애들이 이렇게 습관이 돼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애들이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고난도 문제를 자꾸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쉬운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지 5개의 각각의 근거들을 지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지문에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 근거들을, 정답과 오답의 근거들을 다 찾는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연습을 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일인데. 그래서 학원에서 훈련을 시키는 게 그겁니다. 숙제를 해올 때도 보고 해오라고. 우리 논술 시간에 이제 비문학을 가르치는데 애들 그거 안 돼 있으면 페널티로 남깁니다. 밑줄 긋기 시키는 거하고 문단 찾기 요거 안 돼 있으면 끝나고 남겨요. 30분씩 10분씩 이렇게 남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실력이 근본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은 독해력이 는다는 거죠. 독해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맞아요. 맞는 말인지 알겠습니다. 논리력, 어휘력, 이해력, 기억력 이걸 그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단 찾기를 꼭 해줘야 돼요.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딴 거는 필기 안 하셔도 이건 꼭 하셔야 돼요. 문단 찾기, 몇 문단 몇째 줄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꼭 찾아야 된다. 그걸 지금 상황에서 해야 돼요. 왜? 문제가 쉬울 때 해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문제가 한참 어려지고 난이도가 뻥튀기 됐는데 그때 가서 하려면 이미 늦었어요. 그럼 우리 애가 고2인데 어떻게 하나요? 이미 늦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좀 어렸을 때 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기억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텐데 이런 테스트 나오면 부모님들이 좀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괜찮습니다. 절대로 시키지 않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단어들을 드릴 거예요. 네, 5초를 드립니다. 자동차, 코끼리, 기차, 접시, 설탕, 풍선, 연필, 유리창, 회오리바람, 의자. 그리고 지우입니다. 네, 원래는 한 3, 40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입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다시 앞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내신이 포괄적인 5등급제로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의 4등급까지가 1등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의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고, 또 뒤에 조금 이따가 선택과목 얘기도 드릴 텐데요. 또 선택과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화 과목들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한 3, 40초 지났습니다. 떠올려 볼까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순서가 맞아야 됩니다. 코끼리가 먼저 나왔나요? 자동차가 먼저 나왔나요? 자동차, 코끼리, 기차까지 갔습니다. 기차, 풍선인지 접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4개까지는 갑니다. 평균.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의 마법을 하나 걸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뛰어난지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있었어. 그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놓여있지 않겠니?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연필로 유리창을 깼어. 그랬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하고 쓰러지지 뭐야. 똑같이 3, 40초가 지나기는 우리가 좀 지루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는 기억나실 겁니다. 자동차만한 코끼리가 기찻길 위를 걷고 있었는데 접시 위에 설탕과 풍선이 놓여있어서 코끼리가 그걸 먹고 있었죠. 멀리서 지켜보던 아이가 무엇으로? 연필로 유리창을 깼더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의자가 탁 쓰러지죠. 오, 굉장히 신기하죠. 분명히 앞에 조건하고 뒤에 조건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심지어 뒤에는 제가 보여드리지도 않았죠. 근데 정확하게 맞추시고 있습니다. 뇌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우리의 뇌가 이걸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나온 교재들 중에 최악의 교재는 수학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쉬어가는 페이지도 없어요. 좀 쉬게 해줘야지. 전부 다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책입니다. 어쩌다가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책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비문학도 중요하지만 문학 작품도 같이 읽어줘야지만 우리의 뇌가 밸런스 있게 잘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은 안 읽으면 안 되고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뇌가 더 좋아집니다. 기억력이. 실제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더니 소설을 읽힌 그룹에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유의미하게 좋아졌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사건, 배경, 앞에 사건, 장소, 이름, 사건의 앞뒤 구성,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누적적으로 기억하면서 가야 되지요. 그래야 뒤에 내용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억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애들 그런 걸 싫어하는 애들이라 할지라도 소설 작품을 자꾸 읽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필독서의 프로그램 중에 보면 비문학과 문학이, 소설과 비문학이 자연스럽게 엮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말고 한꺼번에 설명드리면,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 공감각적으로 대상을 이해합니다.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독해를 했는데 애가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독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감각을
다 사용하는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눈에 띄게 어린아이일수록 이걸 더 잘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린아이일 때는 누구나 좋은 독해력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이해력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감각의 사용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카롭다 하는 걸 촉각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톱니바퀴가 각이 져서 날카롭다 이러면 촉각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죠. 독해력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감각을 잘 사용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그건데 실제로는 감각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어야 그 대상을 이해하게 돼요. 네. 독서가 어떻게 수능을 돕는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이 책을 읽었는데 그럼 독서가 어떤 식으로 수능을 돕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수능 국어시험에서 두 가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속도가 되겠죠. 또 하나는 정확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모순이냐. 내가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죠? 많이 걸리죠. 그럼 시간을 짧게 하면서 정확하게 읽으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순이지. 그럼 시간을 최대한 속도를 높이면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하게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모순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럼 시험을 잘 본다는 조건은 무슨 말이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수능 문제가 45개 문항을 80분 안에 푸는데 얼마나 선택지나 질문이 많은지 국어시험이 A4 용지로 환산하면 약 23매에서 25매가 나옵니다. 이걸 80분 안에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걸 다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 조건은 기억력.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지문을 찾아가서 풀어야 되니까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가다가 아 이게 이 문단쯤에 있었다. 빨리 찾아가는 아이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게 지문에 이런 말이 있었나? 떠오르지도 않는 아이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배경지식이 있어야 돼요. 극단적인 두 아이를 생각해 볼게요. 아인슈타인이 남양유업에서 나온 우유 이름 줄로만 알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실제로 모르겠습니다. 수업 중에. 야 아인슈타인 너 아인슈타인 알지? 그러니까 우유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유요. 어떤 애는 아인슈타인 전기도 읽고 상대성 이론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E 이퀄 MC 제곱에서 M이 뭐 질량을 뜻한다. 광속의 제곱이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애가 있어요. 자, 얘들 둘이서 만약에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실제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 있고 실제로 국어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문에 나왔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배경지식은 상식 사전 같은 거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늘려가야 될까요? 배경지식을. 문제집 배경지식보다 읽는다고 해서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의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의 차이가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게 예전에 시험 보듯이 옛날에 있었던 시험 중에 학력고사라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보는 시험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는가의 게임이 됩니다. 결국은. 글쓰기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많은 얘기들이 글쓰기를 하면 수능에 왜 도움이 되느냐. 그건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글을 써본 아이들은 남의 글을 이해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글을 직접 써보면서 글을 3단 구성도 해보고 변증법적 구성도 해보고
열거법도 사용해보고 비유법도 사용해보고 했던 아이들이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이들하고 이것도 역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글쓰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개념 부분 쓰기가 있고 그다음에 문단 쓰기가 있고 다단 구성 글쓰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글쓰기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피아노 연습을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피아노 연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곡을 다 연습하진 않죠. 처음에는 오른손을 앞 몇 마디부터 연습을 하고 순차적으로 천천히 해나가죠.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한 과정인데요. 왜 피아노 얘기를 드렸냐면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은 피아노를 배우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글쓰기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쓰면서 늘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 피아노 다들 이제 체르니 100번까지 하다가 포기했던 이유가 뭐였죠? 선생님이 자꾸 지적을 하니까 하기가 싫어졌던 것이죠. 나는 하고 싶었는데 예전처럼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뭘까요? 글쓰기를 배울 때는 뭘 많이 해줘야 된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칭찬만 해줘야 돼요. 글쓰기에는 영혼이 담깁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의 글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보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보여주지 않죠. 아, 이거 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글에도 영혼이 담겨요. 이곳에 주차하지 마시오. 분노의 감정이 담깁니다. 방금 농담한 거거든요. 농담이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글에도 아이들의 분노가 아니죠. 아이들의 감정이 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우리 학원의 글쓰기 첨삭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이건 작전이니까 이 학원에서는 작전상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칭찬만 많이 해줍니다. 띄어쓰기, 뭐 맞춤법 이런 거 교정하는 학원을 찾으신다면 우리 학원에 오시면 안 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띄어쓰기, 맞춤법, 뭐 문맥에 맞는 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서는 결코 발전하거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띄어쓰기는 좀 틀려도 된다고 봐요. 나중에 어른 돼서 띄어쓰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고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멈추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글쓰기를 지속해 나가는 지속성에 비할 때 맞춤법의 요소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해서 아이들의 글쓰기에 힘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학원에서는 첨삭한 노트를 이렇게 받으면 아마 거기에 실려 있을 텐데요. 노트를 받으면 아이들이 편지 받듯이 선생님 여기에 실려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네,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노트를 선생님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죠? 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노트 첨삭 노트를 다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칭찬만 가득 넣어놨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네,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오랫동안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지적을 해서는 결코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41페이지 있습니다. 41쪽에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넣어놨는데. 예. 칭찬만 가득 넣어놨는데 칭찬만 가득 넣어놓은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글쓰기를 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이 보시면 아이들 글을 보시면 아니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다 잘못된 부분들인데 왜 이 지적을 안 해놓고 있냐. 가끔 어머님들이 이렇게 클레임을 하세요. 근데 이 학원에서는 작전상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지적을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말을 돌려가면서 끌어안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막 빨간색으로 팍팍 그어놓고 그런 짓을 하지 않으니까 네, 학원의 작전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학원의 무엇보다도 우리 학원의 자랑은 이제 논술 교재인데요. 논술 교재는 여기에서 배치가 되어 있나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아이들이 말랑말랑하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웃 학원들 이렇게 가보시면 세상에 논술 교재만큼 재미없는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막 대학 지문들 갖다 붙여놓고 비문학 지문들 막 집어넣어놓고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정말로 이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말랑말랑하고 재미있고 포근하고 그런 교재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교재의 그 순서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되고 토론하기도 되고 글쓰기도 되고 다 되도록 교재가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직접 보시면 어머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술 설명 파트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지?